그 제가 또 재밌게 읽었던 게 그 약간 엔터테인먼트 산업 관련돼서 이제 그 적어주셨는데 여기서 BTS가 다른 그 기존에 있던 뭐 YG나 SM, 뭐 JYP 보다 훨씬 좀 철저하게 계산된 스토리를 갖고 유니버스를 만들고 전략이 훨씬 더 튼튼하다. 근데 그 훨씬 그러니까 전략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 창업한 분이나 그 팀들이 훨씬 더 뛰어나나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좀 더 끼로 그러니까 좀 그 우리가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걸로 뭉쳐져 있고 여기는 훨씬 더 그러니까 계산된 전략적인 그런 사고가 그 차이가 있나요, 되게? 뭐 두 분이 또 부연 설명해 주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좀 주목했던 거는 이제 그것도 굳이 뭐 기간을 나눠서 좀 1세대형이 있고 1.5세대나 2세대형으로 이것도 진화하고 있다고 본다면 그 산업도 그 방금 말씀하신 그 모델은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가 좀 더 돼 있지 않았던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세계관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게 사실은 뭐 글로벌 팬덤을 형성할 수 있는 어떤 뭐 가치관이라고 할 수도 있고 문화 코드라고 할 수도 있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준비를 좀 더 했던 1.5세대나 2세대형 모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실제 그러면 시장에서는 확실히 BTS가 밸류에이션을 훨씬 높게 받는 거가 타당하는 거네요. 훨씬 체계적이고 시스템적으로 어프로치를 하는 거니까. 사실 뭐 그 글을 쓸 때 그 뭐 저희가 저희 회사 내부적으로 이제 엔터테인먼트 관련 투자를 이제 검토를 하면서 네. 이제 뭐 증권사 이제 애널리스트 분 이제 이야기를 이제 뭐 초빙을 해서 세미나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 BTS에 누가 있는지 잘 모르는 세대긴 합니다. 노래도 잘 모르고 노래가 좋다 그러면 이제 옆에서 BTS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 주는 세대이긴 한데요. 아직도 사실은 이제 그분의 그 구체적으로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면서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내용들은 사실 아직도 이제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주요 요점은 뭐였냐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이제 서사에 대한 스토리가 있는 내용으로 예를 들어 뭐 Remember, Love Myself, Love Yourself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그게 이제 빌보드인가요, 그래미인가요? 제가 그것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2019년도인가 뭐 그쪽에 이제 시상을 할 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2021년도에 이제 유엔에서 연설을 할 때도 네, 그 그렇죠. 이야기들이 몇 년 동안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고. 네네. 언론에 노출될 때 뭐 에메랄드라고 하는 무슨 꽃이 있는 모양인데 거기에 따라서 그게 이제 계속 노출이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노래 제목 사실 저희들이 저도 SM이나 YG는 좀 뭐 듣고 자랐던 기억이 있는데 노래 제목들이 뭐 사실은 왜 생기는지는 잘 몰랐는데 그분 애널리스트 분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 이런 스토리에 의해서 이런 노래들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아미 그 팬층에서 아 이런 스토리가 있었구나 해서 구작을 다시 구매를 하게 되는. 결국 SM하고 뭐 YG랑 비교를 해보면 매출액이 증가하는데 다시 이 구작에 대한 과거 노래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찾아듣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또 매출이 상승하는. 예, 그래서 선순환이 선순환이 계속 되면서 이제 하이브가 계속 올라가는 뭐 그래서 그분이 제 리포트에서 기억이 나는 거는 단 하루만이라도 아미가 한번 돼서 한번 살펴봐라. 그러면서 이제 그분 얘기가 그때 당시 이제 리포트가 빅히트라는 이름으로 이제 IPO 되기 직전이었는데 시장에서 공모가 기준으로 4, 5조인데 자기가 이제 이걸 알았다. 이걸 아는 순간 공모가의 상단도 상당히 낮은 밸류에이션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돌이켜 보면 한 9조 정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맞는 얘기가 아닐까. 물론 이제 제가 아미가 아니라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철저하게 계산된 어떤 스토리에 의해서 노래들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멤버들이 움직이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그 노래들이 또 뭐 당연히 이제 그 10대든 20대든 그 시대에 뭐 젊은 층의 어떤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들로 뭐 구성이 되어 있는 그렇게 스토리가 잘 짜여져 있어서 아는 분들은 야, 어쨌든 천재다. 우리 방 대표님이 천재다. 뭐 이런 얘기 일단은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집에 가서 가입을 해야 경험해 보는 게 항상 제일 좋은 거니까. 주선님도 한 말씀. 아니, BTS 유니버스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알아차려야 되는데 아마 방탄소년단이
데뷔안으로부터 상당히 시간이 흐른 후에 그게 BTS 유니버스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과거의 뮤직비디오의 컨텐츠들을 다시 돌아봤을 때 이게 하나의 세계관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대한 서사를 이제 다 기획한 거였구나라는 걸 알아들었을 때 그 이제 팬들의 전율이 저는 상당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약간 저희는 이제 경제적인 동인으로 이 현상을 바라보니까 예를 들면 마블 유니버스는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해리포터는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테리토리와 또는 그런 컨텐츠의 맥락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아류작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면 DC 코믹스도 유니버스를 만들 수 있지만 마블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세계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고 그거에 의해서 이제 구성되는 사업 규모라는 거는 계속 반복되고 그러니까 그 시장 자체는 계속 유지가 되면서 하지만 2위와의 격차는 상당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세계관 싸움에서의 이길 수밖에 없는 그 플랫폼을 BTS 유니버스는 이미 달성을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BTS 유니버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예를 들면 이번에 싸이가 만든 데댓이라는 신곡도 결국에는 그 BTS의 후광 효과를 상당히 많이 입었고 그걸로 인해서 초기에 굉장히 물론 싸이 자체도 네임밸류가 있는 아티스트지만 그게 시장 가치를 얻는데 훨씬 시간 더 큰 세계적으로도 많은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BTS 유니버스 안에서 수많은 콜래보레이션을 할 수 있는 아티스트들의 풀을 저희가 상상의 나래를 조금이라도 펼쳐놓고 보면은 이거의 시장 가치를 쉽게 밸류할 수 없다라는 거를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빅히트의 지금 매출이나 재무제표보다도 앞으로 이제 이 세계관이 더 넓어지고 이것이 이제 K-팝이라는 하나의 또 문화적인 코드와 거의 동일시되는 수준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은 타당하다. 그리고 업사이드도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장 올해 뭐 내년 이익만 보는 게 아니라 네네. 그러니까 좀 훨씬 큰 그림을 네. 봐야 된다는 네. 얘기네요. 그리고 이제 저희 얘기하는 것처럼 항상 경험을 해보는 게 네. 의미가 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오늘 해봐야겠습니다. 그 책에 보면 또 끝에 이제 해야 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이렇게 정리해 주셨잖아요. 근데 끝에 보면 어설프게 글로벌 스탠다드를 이제 흉내 내지 마라.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수명이 점점 짧아서 이제 뭐 미국 얘기인 것 같은데 이제 평균 수명이 뭐 40년이나 더 미만이다. 아마 이게 뭐 S&P 지수 뭐 포함되고 뭐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건지. 근데 여기서 보면 벤치마크의 가장 그 지존이 애플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뭐 애플이 어떤 그 오가닉한 내부적인 그런 뭔가 좀 이렇게 또 빅테크 중에서도 아까 이제 아마존의 또 장점을 얘기해 주셨는데 애플의 또 어떤 그 특이한 점이 있나요? 너무 많아서 이거 일단 오늘 제가 서 게임이시니까. 아 그러세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해외 투자를 주로 많이 개인적으로는 투자를 하고 있어서 근데 애플을 그냥 주로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애플은 저희가 감성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애플 제품을 손으로 딱 쥐었을 때 오는 이 하나의 감성이 다가오기까지 그 밑에 있는 오퍼레이션 단에서 컨트롤하고 있는 그 복잡성이라는 게 굉장히 대단하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물론 네. 저희의 경쟁사이자 저희 자랑스러운 삼성전자도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그걸 잘하는 회사이긴 하지만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이제 벤치마킹했던 뭐 부품 회사 중에 하나도 애플과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가 하나가 있는데 애플의 그 거대한 이제 물류 체계 SCM 체계 하에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부품의 체인이 하나가 있는데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애플의 쿠퍼티너에 있는 뭐 현장에 있는 본사 직원부터 한국 지사에 있는 그리고 이제 조립 업체가 있는 대만까지 수많은 업체들이 이 하나의 제품이 고객에게 어떤 감성을 주기 위해서 어떤 품질 수준을 만들어야 되는지를 굉장히 진지하게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 정도의 복잡한 밸류체인을 관리하는 기업이 사실 찾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어떤 이 하나의 고객 경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복잡성을 하나로 인티그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열정과 어떻게 보면 집착을 갖고 있는 회사가 지구상에 또 얼마나 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이제 애플이 벤치마킹의 대상으로서 모든 기업들이 한 번쯤은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 애플의 모습이 아니라 이 고객 경험을 주기 위해서 밑에서 얼만큼까지 이거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를 관리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곱씹어 보면은 대단히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사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경쟁력은 옛날에 뭐 스티브 잡스부터 내려와서 그게 유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겨울에도 이제 저는 방학 때 여름 겨울에 한 달 반씩 미국 가 있는데 이번에도 그 테크 본사들을 가요. 뭐 이제 느낌을 보려고. 근데 애플의 본사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이제 밖에 그 전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투리스트 오면 그걸 이렇게 안내하는데 그 자체도 감동이더라고요. 거기도 뭔가 야 이게 대단한 게 느껴지는 다른 데랑 틀린 참 그게 뭔가 대단한 그 녹아 있는 부분이 참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너무 길어지면 그럴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벤치마킹을 이제 많이 하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벤치마킹을 많이 하는데 저희가 이제 뭐 벤치마킹이나 글로벌 베스트 프랙티스나 이거를 좀 더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조금 피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벤치마크를 찾고 그 다음에 베스트 프랙티스를 찾는 게 조금 이제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를 정해서 하더라도 훨씬 더 좀 깊이 있고 그 내재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질문을 갖고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좀 그 말씀을 드렸던 거죠. 국내에서 이제 우리가 기업 그 비즈니스를 얘기할 때 뭐 그 패밀리 그 가족 비즈니스를 빼놓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외국에서는 패밀리 비즈니스가 그렇게 나쁜 의미보다는 좋은 의미 어떻게 보면 또 존경받는 많은 기업들이 패밀리 비즈니스가 많은데 이제 한국은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재벌 대기업의 그 또 나쁜 이미지와 순기능이 워낙 많았는데 결부가 됐는데 여기 그 외국에서도 뭐 이제 다른 뭐 크레딧 스위스나 이런 UBS 특히 이제 패밀리들을 뭐 1세기 이상 이렇게 서비스해 온 그런 데들 자료를 보면 패밀리 비즈니스의 장점은 많지만 한 3세부터 조금 금수저 부작용이 나타나고 1세대, 2세대 때는 상당히 좋은데 한국도 이제 4세대 간 데들도 좀 있잖아요. 근데 이제 3세대에 지금 많이 와 있는데 삼성, 현대차도 그렇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게 앞으로 바뀔 걸로 보세요? 여기 책에서도 뭐 몇몇 좋은 사례로 이제 뭐 유럽 사례도 들고 있고 한데 그 사실은 이제 1세대는 창업 세대고 기업가 정신으로 충만한 세대이고 2세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2세대라고 하지만 1.5세대로 성장의 과정에 같이 참여를 했고 그 철학과 원칙을 그 공유하는 세대니까 거기까지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 그 공감대가 있다고 보고 이제 사실 3세대로 가게 되면 1세대하고의 이제 거리가 있고 그런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적어지고 해외 사례도 보면 그때부터 이제 사실은 대주주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이사회 모델이 발전을 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좀 더 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져갈 수 있는 형태로 역할이 좀 정립되면 되지 않겠는가. 그중에 뭐 대표적인 게 뭐 이사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SK가 좀 최 회장님이 좀 그 아주 전향적으로 이사회 중심으로 많이 해봐라. 그래서 저 아는 분이 사회이사 하는데 사회이사가 뭐 하는지 정확하게 자기는 모르니까 그동안은 그냥 이것만 찍고 사인만 하다가 이사회에서 CEO도 심사평가하고 그러라고 해서 이제 약간 작년에 문화적인 충격을 받은 이사회 멤버들도 계신데 이게 그러니까 그 물론 시행착오를 겪겠지만 그런 쪽으로 이제 간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SK가 먼저 좀 치고 나가는 그렇죠. 그런 먼저 거고. 좀 이런저런 시도를 좀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전문 경영인의 어떤 독립성을 확보하면서 또 대주주의 어떤 소유권은 또 지켜줄 수 있는 형태로 역할 분리나 전문화가 잘 되면 좋은 것 같고 뭐 해외 사례 저희가 든 것 중에도 보면은 또 경영 참여형으로 또 능력을 검증받은 분들은 또 경영에 어떤 참여하는 그런 뭐 사실은 그 대주주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이사회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그룹마다 사실은 뭐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기 이제 관련해서 그 소유와 경영의 불편한 동거를 끝내라. 이제 거의 뭐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강조하신 포인트인데 여기 보면 스웨덴의 그 인베스터 AB 여기가 그러니까 월렌버그 패밀리인가요? 그러니까 거기가 어떻게 이제 저희한테
롤 모델이 되네. 이게 아마 전에 삼성에서도 조금 뭐 이런 걸 벤치마크 한다고 그런 얘기가 언론에도 나와서 저는 본 것 같은데 이제 제가 같이 일한 그 외국에서 사람 중에 유태인 당연히 뭐 상당히 감동적이고 워낙 똑똑하니까 근데 스웨덴 사람도 몇 명 있었는데 스웨덴 사람들도 조금 까칠하긴 하지만 아주 똑똑하고 그 진짜 장점이 많은 아주 그 되게 대단히 합리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요 얘기를 조금 뭐 그 이 패밀리가 뭐 어떻게 그 패밀리 비즈니스를 컨트롤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책에도 나와 있지만 오너 비즈니스가 꼭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뭐 그렇죠. 연구 자료에도 보면 오너 비즈니스가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 특히 후진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에서는 패밀리 비즈니스로 일단은 테이크오프를 해야 된다. 네. 예, 뭐 그런 이제 자료도 인용을 해서 이제 뭐 책에다 썼습니다만 결국은 그 경영에 참여하는 오너의 어떻게 보면은 뭐 자질 한편으로는 경영자적인 능력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그게 사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발렌베리 가문 같은 경우에는 오너 집안에서 자체적으로 두 명을 경쟁을 시키고 두 명을 경쟁을 그러니까 시켜서 영어로 보통 호스 레이스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네, 말 네. 두 마리 이렇게 경쟁하듯이. 아 예. 그런가요? 예, 패밀리 중에서 그 자격이 뭐 어떤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찾아본 자료에 보면 해외에서 유학을 하고 뭐 그 가문의 기본적인 자격 요건이 좀 있더라고요. 해외에서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 실무를 쌓은 다음에 이제 두 명을 선택을 하고 그 중에 한 명은 뭐 은행에서 근무를 하고 한 명은 전체를 이제 자회사들을 관장하는 지주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서로 견제를 하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 분은 이제 재무적인 담당자, 한 분은 이제 오퍼레이션적인 담당자 이렇게 해서 하면서 서로 또 맞교환도 하는 것 같고요.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한 명을 선택을 해서 그분을 이제 아까 이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사회 중심으로 돌아가는 기업의 오너의 대표로 이제 보팅을 하는 그래서 이사회에 참석하는 오너의 자질에 대해서는 전혀 노이즈가 나올 수 없는 그런 형태로 해서 오너 중심의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일임 다른 패밀리 멤버들은 일임하는 그런 그렇죠. 형태인가 예, 보죠. 오너 그러니까 패밀리는 한 보트를 갖고 있고요. 투표권 하나를 갖고 있고 그래서 이사회 중심으로 돌아가되 한 분 참석하는 오너도 충분히 그 자격을 오너의 대표로서의 충분한 자격을 어떻게 보면 공증받은 뭐 그런 분이 참석을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이제 반면에 제가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하우스 오브 구찌 영화 재밌게 봤는데 이제 그게 명품 산업이어서 또 관심도 있었지만 그 패밀리 그 유럽하고 이제 유럽의 프랑스랑 이태리 사람이 명품 산업은 그냥 거의 뭐 꽉 잡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는 또 이렇게 잘 되지 않아서 뭐 분쟁하고 그러다가 결국 다 회사를 뺏기고 뭐 그 회사는 그 기업은 그 나라에 남아 있지만 이제 패밀리가 또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방금 이제 그 경우는 사실은 패밀리 안에 패밀리 차터 같은 형태로 그 가버넌스에 대한 어떤 일치를 볼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 상태에서 그 이제 그 가문을 그 패밀리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또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그리고 그 사람은 사실 이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이런 게 다 정리가 된 경우고 방금 이제 밖에는 교수님 안 알려져 있지만 그 그렇죠. 패밀리 내부에는 근데 이제 그런 교수님 말씀하신 그 이제 영화에서 보는 것들은 이제 그런 거 없이 서로 간에 이제 좀 더 주도권을 가지려고 이제 다툼이 있는 과정에서 그렇죠. 사실은 이제 다른 외부의 투자가라든지 외부의 관계자가 들어와서 사실 결과적으로는 갖고 있는 지분이 다 그 희석이 되고 그렇죠. 결과적으로 나가게 되는 이제 그런 케이스였고 저희가 그 인베스터 AB 예를 들고 또 독일 회사의 예를 들고 했지만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은데 이게 이제 3세, 4세, 5세로 넘어가면서 이런 어떤 내부의 정확한 규율을 갖는 게 쉽지는 않지만 사실 뭐 유럽의 많은 기업들은 여전히 사실 그 이 지배 구조를 보면 그 창업 세대들이 가지고 있죠. 일정 지분 이상은. 그렇죠. 그럼에도 3세, 4세, 불구하고 5세 넘어간 데도 많죠. 그러면서 이제 친기업 정서를 가지고 가버넌스에서 이제 이슈가 없는 거는 그게 뭐 보이는 안 보이는 그런 규율이 잘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전문 경영인과의 어떤 조화와 전문성도
잘 정리가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국내도 어떻게 보면 L그룹, 뭐 G그룹 같은 데가 나름대로 밖에서는 저희가 모르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원칙에 의해서 계속 그게 이제 그 운영이 되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예. 이사님 뭐. 저도 뭐 이 지금 당장 말씀하신 주제하고 같을 수도 있고 조금 빗나간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항상 고민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오너로서의 자본가와 금융가의 자질과 역할과 투자가의 역할과 그다음에 경영자의 역할과 자질과 역량은 분명히 다르다는 네. 거를 우리 모두가 이해하고 동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우연찮게 그 두 가지 능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정말 천재 같은 분들도 있지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복잡성을 예측하고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과 그걸 실행하고 실질적으로 그걸 구현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동시에 그걸 가지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사실 저희는 모두가 투자가는 될 수 있고 되어야 된다라고 일면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의 일부 스테이크를 가지고 있는 모두가 주인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걸 가지고 있는 큰 주인이 있을 수 있고 조금 더 적게 갖고 있는 작은 주인이 있으면 모두가 주인인 건데 경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저는 여전히 소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특수한 경험과 훈련을 받아야지만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지는 건데 그렇다면은 주인으로서의 투자자와 전문가로서의 경영인이 서로 이제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뭐냐 하면은 금융가로서의 투자가가 가지고 주인이 되고 이 사람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경영자들이 충실히 일을 해주는 구조를 만드는 게 가장 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구조라고 쉽게 동의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다 동의하시진 않겠지만은 그 구조가 잘 구현되어 있는 하나의 예시가 발렌베리 가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발렌베리 가문의 수장이 되기 위해서 홀스 레이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젊어서부터 뭐 해군 장교 경험이 있어야 되고 뭐 금융 계열에서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투자은행이라든가 상업은행이라든가 지금 수장으로 경쟁하고 계신 분들도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 인베스터 AB라고 하는 회사의 투자 회사의 주인이 되시는 거고요. 그 회사에서 다양하게 거느리고 있는 어떤 포트폴리오 회사의 전문 경영인들은 직접 고용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걸 컨트롤하는 것이 이제 보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만 하고 그거를 그분들은 기업의 역사가 오래되셨기 때문에 좀 더 빨리 깨달으셔서 지금 안정화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저희는 앞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예시들, 기업 예시들에서 보듯이 이제 깨달아가고 있는 회사들은 조금 더 높은 성과를 좀 더 빠른 시간에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아직 정리를 못하신 회사들도 많이 있는데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 않나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문성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협업 구조가 잘 정의된 상태에서의 그 공조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저희가 이제 불편한 동거라고 표현했던 거는 그런 거 없이 사실은 뒤섞여 있다 보면 그 어떤 완벽한 의미에서 좀 협업 구조가 잘 안 나오지 않는가. 실제 전에 컨설팅 하실 때 보면 또 그런 어차피 뭐 가업들, 패밀리 비즈니스들은 다 승계가 어떻게 보면 기업 가치 높이는 것도 중요한 이슈지만 또 그게 다른 개인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이슈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걸 핸들링을 깨끗하게 못 하시면 항상 다 어려움을 겪고 그러신 것 같은데 그 책에 이제 처음에도 그 이제 요걸 정의를 해주시고 계속 책에 일관되게 나오는 게 이제 기업의 본질 가치를 보는 습관을 들이자. 그러니까 총 주주 수익률, 그러니까 total shareholder return. 그래서 뭐 그 얼마만큼 기업 가치가 주가로 나타나고 그다음에 이제 배당을 받아서 내가 총 수익을 얻었냐 이제 그런 개념인데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근데 한국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뭐 다른 나라, 꼭 미국 같이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가 아니데랑 비교해도 이 총 주주 수익률이 그렇게 우리가 높지는 않거든요. 삼성 같은데 특히 한두 군데 빼고 나면 뭐 아주 형편없이 나오니까. 근데 이게 이제 한국의 앞으로 5년, 10년, 20년을 그러니까 요즘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 보고 얘기하는 게 연금 같은 데서 좀 리스크를 지고 장기 투자하니까
주식에 투자를 해라. 은행 깨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이 되게 성공을 해서 은퇴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이었는데 이게 저희가 잘 될 수 있는 기업들이 그런 업사이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뭐 어떤 그 업종이나 뭐 이런 쪽에 좀 패턴들이 있나요? 어떻게?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뭐 교수님의 전공 분야이실 것 같은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바라는 거는 그러니까 성장 섹터에 연결된 공급망에 있는 업체들이 과거 뭐 5년이나 10년을 보면 그런 어떤 성과를 낸 기업들이 있기는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반도체가 성장하고 자동차가 성장하고 뭐 이런 쪽에서 근데 이제 여전히 저희가 이제 그 이 책에서 얘기했던 거는 근데 오롯이 이제 기업 가치나 본질 가치에 집중할 수 있는 형태로 가버넌스가 돼 있으면 방금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어떤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기대할 수 있을 텐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이제 종종 생기기 때문에 네. 이제까지는 그런 어떤 연속성이나 지속성을 갖는 경우가 아주 많지는 않았다고 보지만 지뢰밭이 네,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뭐 얼마 전에 준리 대표님도 오셨다고 하지만 그런 필요성은 이제 누구나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2030, 3040 세대들이 예. 사실은 자기의 어떤 부를 축적하고 늘려갈 수 있는 그 방안 중에 사실은 주식이라는 게 굉장히 큰 부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런 어떤 선량한 그런 어떤 주주, 선량한 감시자들이 그런 형태로 기업의 어떤 지배 구조나 어떤 선진화에 대해서 계속 요구하고 또 권리를 주장한다면 그런 식으로 좀 오롯이 좀 기업 본질 가치에 집중하는 그런 기업들이 성장 섹터의 공급망 안에서 나온다면 뭐 얼마든지 앞으로 뭐 5년 뒤에 그런 기업의 사례가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과거 5년보다는 사실 앞으로 5년이나 10년이 훨씬 더 기대가 된다. 뭐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 섹터 안에서의 그런 어떤 SCM 안에 있는 업체 중에 가버넌스가 좀 분명한 업체 뭐 이런 데들이 후보가 될 수 있겠죠. 어느 그러면 업종이나 산업이 뭐 유명하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뭐 배터리나 뭐 이런 데들이 거기도 포함이 되나요? 거기 뭐 당연히 저는 뭐 배터리나 반도체는 당연히 EV 뭐 이런 데는 포함이 될 거라고 보고요. 네. 또 우리나라 대표 업체에서 또 뭐 그런 투자 뭐 이런 기획 쪽에서 일을 했었으니까 네. 신이사님은 뭐 개인적인 의견 좀 뭐 섞어서 근데 개인적으로 사학개미시라고 그러셨어요. 네,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대부분의 재산을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실 뭐 주식 방송에서 할 얘기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 기업으로 좀 한정을 지니까 사실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뭐 3회 법칙이나 이런 거랑 아니 뭐 글로벌리 얘기하셔도 돼요. 뭐 저희 외국에서 듣는 분들도 꽤 많고요. 보면 네. 요즘은 이제 재외 동포들도 한국 그 네, 유튜브 많이 맞아요. 보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뭐 그러니까 투자는 아무데나 요즘 가득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이게 이거 정확한 뭐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은 뉴머릭으로 얘기를 해야 이런 것들은 사실 정확한 얘기가 되는 건데 숫자로 얘기를 네. 해야 되는 거긴 한데 이제 저희가 밸류에이션을 할 때 보통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익 배수를 쓴다거나 예를 들면 현금 가치를 이제 현가화해서 이제 네. 평가를 하게 되는데 두 가지 경우가 너무 큰 괴리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때때로 저희가 되게 자주 있는 것들이 섹터의 그 어떤 후광 효과를 받아서 멀티플을 모든 것에 어떤 신봉으로 이제 해서 미래는 없다 식으로 투자를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최근에 그렇게 투자된 기업들이 상당히 큰 낭패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반면에 또 현금 흐름의 기준에서 이제 평가를 받는 그런 회사들은 때때로 너무나도 소외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최근에 이제 유가 상승과 함께 굉장히 또 어떤 이익을 좀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투자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저는 이걸 순서를 반대로 생각하는 게 훨씬 수익률은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모두가 멀티플 위주로 사고할 때 DCF로 사고하고 DCF로 사고할 때 멀티플 위주로 사고를 하는 방식으로 사고를 좀 바꿔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시장에서 조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어렵지만 조금 더 높게 평가를 받는 기업들은 뭐 실질적인 현물을 가지고 있다거나 뭐 원유를 가지고 있다거나 뭐 그런 상거래를 한다거나 하는 형태의 기업들이고
멀티플로 한 작년 재작년에 평가를 높게 받았던 기업들은 거의 처참한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데 8-90%씩 빠진 회사도 네. 있죠. 네, 고점들. 그거를 좀 지금은 좀 반대로 생각하셔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저도 그런 기조로 좀 투자를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섹터를 말씀드리지 못하는 건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리고 우리나라로 놓고 보면은 지난 2년간 너무 좋았던 업종들이 좀 있고 그래서 제가 다녔던 회사들도 있고 해가지고 좀 쉽게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그런 기업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난 2년간의 밸류에이션이 그 기반이 뭐였나 이게 어떤 금융시장에서의 화랑과 그 유동성으로 인해서 배수 효과가 높아졌기 때문에 받았던 거냐 본질 가치가 이제 평가를 제대로 받고 있는 거냐라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보통 뭐 상위 10대 시가총액 10대 종목 생각을 하면은 두 개 해서 이제 이렇게 인더스트리별로 포진해 있는데 그 중에서 뭐 바이오, 반도체, 인터넷은 좀 높게 평가를 받았던 기조가 좀 빠지는 것 같고 그 외의 산업은 좀 덜 인정을 좀 받았던 것 같아서 그런 관점에서 좀 시가총액 대형 종목 중에서는 좀 고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고 반면에 좀 작은 업종 중에서는 저는 최근에는 그냥 기본적인 삶에 영향을 끼치는 뭐 예를 들면 뭐 식품이라던가 뭐 엔터테인먼트라던가 소비재라던가 엔터테인먼트 중에서도 최근에 2년 동안 너무 높게 평가받았던 OTT 같은 그런 형태의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기본적인 뭐 놀이시설이라던가 그런 유의 이제 소비 유통 기업들이 다시 올라갈 기회가 오지 않았냐 아니면 뭐 건설이라던가 그런 섹터 관점에서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못하는 게 좀 그러니까 죄송하네요. 정리를 해보면 네네. 국내에서는 크게 보면 여전히 반도체, 전기차, EV 관련된 네. 산업, 그러니까 네. 뭐 배터리가 포함이 될 거고 바이오도 계속 성장을 많이 할 걸로 네. 보세요. 바이오는 어떻게? 바이오 투자를 최근에 하셨던 우리 네. 대표님은 바이오로 사실은 통칭해서 보기에는 안에 워낙 이제 다양한 그렇죠. 업체들이 있어서요. 저희 뭐 PE들이 투자하는 쪽은 아무래도 이제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글로벌리 이제 검증을 받은 업체들이라서 그런 쪽은 좀 안전하다고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이 들어가지고 저희 투자하는 시점에서 여러 가지 좀 이게 진짜 현재 밸류에이션이 맞는 거냐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곤 했는데 어쨌든 뭐 글로벌 경쟁력은 있는 거다라는 판단이 좀 들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뭐 좋은 그러니까 셀렉티블리 선정한 뭐 선별적으로는 몇몇 종목들은 상당히 글로벌 경쟁이 분명히 있는 거다. 업사이드 분명히 있다는 판단이 들고 이 부분 말씀드리기 사실 좀 개인적으로 주제했던 부분들은 이제 결국 총주주 수익률이라는 게 이제 시간의 싸움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길게 아주 예. 길게 봐야죠. 뭐 1-2년 예. 갖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렇게 짧게 갈 거냐 길게 갈 거냐 뭐 P 입장에서 짧게 가냐 길게 가냐 짧게 가냐 길게 가냐가 보통 뭐 저희들은 뭐 3년도 좀 볼 수도 있으니까 3에서 5년 정도 보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뭐 충분히 성장하는 사람은 이런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그런 산업들은 충분히 총주주 수익률 차원에서 근데 한편 좀 뭐 제가 쓰면서 부탁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제 다 뭐 오너 중심의 그 소유와 경영의 분리 차원에서 이제 같은 맥락이긴 한데 제가 총주주 수익률 차원에서 배당 부분은 사실은 뭐 구체적으로 미국하고 비교해봐도 사실 떨어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한편으로는 이제 소유자가 즉 최대 주주가 경영진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분들은 어쨌든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그 연봉을 받고 있는 거고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뮤추얼 펀드 이런 부분들이 뭐 대부분 다 최대 주주고 배당을 받아서 또 이렇게 수익률을 계산하는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 국내도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제 저희 책에서 주장한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이해관계자들에 대해서 좀 더 배려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총주주 수익률 차원에서도 배당 쪽에서도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산업적으로도 보면 그동안 저배당의 뭐
논리가 사실은 KPX가 계속 들어가야 된다. 물론 이제 KPX가 계속 들어가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설비 투자요. 예. 설비 투자가 계속 들어가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새로 뜨고 있는 4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또 사실은 저희들 표현으로 말랑말랑한 산업들이 꽤 많습니다. 고수익 나는 인적 투자긴 합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보면 과거와 같은 그런 뭐 설비 투자에 대한 니즈는 상당히 좀 줄어들었다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배당으로 일부 이제 주주에 대한 뭐 환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또 됐다고 판단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과 또 이 실행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총수수 주주 수익률 중에서 그냥 저희가 그게 이제 그 캐피탈 게인과 그러니까 주가 배당과 상승과 주가 배당과 그걸 이제 좀 거기서 이제 리스크를 좀 보정한 것을 이제 저희가 TSR을 계산할 때 이제 쓰는 공식인데요. 그 한 2년 정도의 주식 시장에서는 사실 배당 수익률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워낙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워낙 다들 높게 받다 보니까 소외를 많이 받았었던 것 같은데 배당주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가치주들이 근데 이제 지금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배당을 이제 통해서 주가를 방어하거나 또는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어떤 대주주 입장에서의 동인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게 좀 경제적인 어떤 타인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그 오늘 여기 이제 책 그 내용을 중심으로 뭐 이런저런 얘기 이제 했는데 뭐 이게 이제 저희 정리하는 차원에서 뭐 양 대표님이나 우리 신 이사님 이렇게 뭐 저희 청취자 구독자 뭐 다양한 분들 많으신데 되게 연세 좀 드신 분도 있고 20대 학생들도 또 꽤 많고 외국에도 요즘은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마무리 말씀 이렇게 한마디씩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책에서 같이 좀 공감하고자 했던 게 이제 이 서두에 좀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 생활 한 10년쯤 됐을 때 뭔가 그 상식과 비상식, 합리와 비합리, 효율과 비효율 이런 거에 대한 좀 질문이 많이 드는 시점에 네. 그 저희가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의 어떤 원칙, 하나의 기준에 대해서 조금 그 공감을 하고 싶었고 저희가 이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구분한 거는 사실 뭐 동전의 앞뒷면처럼 같은 얘기긴 한데 해야 할 것은 좀 본질적인 것에 대한 네. 좀 원칙과 기준을 좀 제시하려고 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좀 우리가 알면서도 흔하게 하는 실수를 가급적이면 좀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에서 이 책을 쓰고 저희가 이제 바라는 건 30대 중후반, 뭐 40대를 사실은 타겟으로 해서 만든 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아주 뭐 경험과 경륜이 많으시거나 그런 분들은 너무나 원칙적이고 너무나 기본적인 사안일 수 있겠지만 저희의 이제 원래 의도가 그랬다라는 거 좀 마무리해서 좀 그 말씀을 드리고 저희 이제 책에 보면 뭐 들어가는 걸 나오는 걸 참고 문헌 얘기했는데 사실 이제 참고 문헌에 나온 책들은 아까 이것도 모두의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경영 경제 도서들을 보면 사실은 좀 시류에 좀 부합하는 네. 그 당시 키워드에 부합하는 것들이 많아요. 국내에 나온 서적들은 조금 그 본질적인 부분보다는 그래서 저희가 많이 공감했던 책들은 맨 뒤에 말미에 좀 쭉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 거기 보면 훨씬 더 경영이나 경제의 어떤 본질 그리고 오늘 교수님이 질문하신 그런 내용들에 대한 해답 내지는 시각을 담고 있는 글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 이제 교수님의 좋은 주식 나쁜 주식도 있지만 넣어주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책을 통해서 또 좀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앞으로 좀 넓혀 나가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김 대표님이나 좀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컨설턴트를 관두고 투자자로 변신을 할 때 뭔가 좀 이렇게 바꾸고 싶다,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뭐 그 개인적인 의지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 했는데 책을 쓰면서도 저 필진에 참여를 할 때도 사실은 이제 이 대표님이 그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느꼈던 부분을 후배들한테 얘기를 해주면서 우리는 참고 견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후배들이 좀 이렇게 뭐가 틀렸고 맞는지는 최소한 알고 이거를 뭐
이제 고쳐나가는 이 현실을 좀 만들어보자라고 하셔가지고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 책을 보시면서 좀 느끼시고 실제로 생활에서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뭐 매기 같은 역할도 네. 이제 좀 하시겠다는 생각으로 좀 책을 쓰신 거네요. 책 쓰는 게 워낙 어려우니까. 뭐 주식 투자가 주로 관심이실 것 같아서 사실 저희 책이 정확하게 투자와 주식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건 아닌데 이제 책 쓰면서 생각했던 거는 사실 저희가 투자할 때 굉장히 숫자를 많이 보고 또 인더스트리를 분석을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어떻게 보면 기업에 직접 다니시는 분들일 거기 때문에 네. 내가 다니는 우리 회사에 내가 투자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저 기업은 어떨까라는 식으로 좀 바라보면 좀 달라지는 게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좋은 회사를 다녀봤지만 우리 다녀봤던 회사들이 항상 투자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닌 경우도 좀 있어서 그 이유들을 잘 정리를 해보면 우리 회사의 경영진은 너무 이렇다거나 뭐 저렇다거나 또는 우리 회사는 이런 걸 좀 더 해야 되는데 안 한다거나 뭐 안 해야 될 거를 너무 이렇게 한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한 게 이 책인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일반적인 상식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그 회사가 정말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걸 이제 저희가 애널리스트 리포트에는 안 나오지만 신문 기사나 여러 가지 어떤 정말 블라인드 앱에 봐도 회사 분위기나 이런 걸 많이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정성적인 판단을 네.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형태의 레퍼런스에서 레퓨테이션이 좋은 회사들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예상치 못한 좋은 기회를 맞아서 성장하는 경우가 많아서 투자 의사 결정을 하실 때도 좀 판단을 하실 때 좀 참고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해봤습니다. 그 ESG에서 S가 네. 하여간 되게 중요하다 강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되게. 오늘 이 대표님, 뭐 김 대표님, 신사님 바쁘신데 여의도까지 와주셔서 특히 세 분이 여기에 완전히 꽉 차서 이렇게 그 좋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뭐 다음에도 또 이렇게 집필을 하실 기회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너무 오늘 좋은 책 이렇게 이것 중심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